어머니가 3년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부터 아버지는 혼자서 지내셨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라며 가족 식사 자리에 손님을 초대를 하셨다고 했다. 나와 동생 진규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버지 혼자 지내기 외로우신데 여자친구분 생겨서 잘 됐네요 라며 환영했다. 아버지가 처음 아주머니를 소개했을 때 솔직히 놀랐다. 아버지는 70세, 아주머니는 51세. 20살 가까이 차이가 났지만 아주머니의 밝은 미소와 아버지를 대하는 다정한 모습에 우리의 우려는 조금 누그러들었다. 식사 자리에서 아주머니는 자신이 소규모 미용실을 운영한다고 했고 이혼한 지 5년 되었으며 자녀는 딸 하나라고 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어. 아버지의 눈빛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고 마냥 행복해하시며 얼굴에는 웃음이 가시지를 않았다.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를 잃고 아버지는 술에 의존하며 자신을 책망했다. 좀 더 빨리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그 자책이 아버지를 갉아먹었다. 그래서 아주머니의 등장은 우리에게도 일종의 구세주 같았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자 아버지는 재혼을 하시겠다고 했다. 이유는 외로움,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면서. 나는 불안했지만 믿기로 했다. 아버지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사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재혼 이야기를 듣고 동생 진규는 깜짝 놀라며 내게 전화를 했다. 형, 아버지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닐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몇 달 더 만나보시라고 말려야 하는 거 아닐까? 진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나도 그 생각은 했어. 근데 아버지가 스스로 결정하신 거잖아. 우리가 막을 권리는 없는 것 같아. 형, 그래도 이건 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알았어, 끊어봐. 아버지한테 전화 좀 해보게. 그리고 진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만류했다고 했다.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퇴근 후 집에 들러 아버지를 설득해야겠다고 했다. 아버지, 재혼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만나보시고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요.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듣지 않으셨다. 내 인생을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반대만 하지 말아다오. 라고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작은 결혼식은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치러졌다. 아주머니는 순백의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고 아버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양복을 차려입었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시던 날 아주머니는 딸 하나를 데리고 함께 들어왔다. 그녀의 딸 수지는 27살로 한 번 이혼하고 돌아와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수지는 조용하고 말이 없는 성격이었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만 간단히 하고는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수진이는 좀 내성적이라서요. 이혼 후에 마음의 상처가 커서. 아주머니의 설명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잘 지내는 듯 보였다. 아버지도 전화통화에서 항상 다 잘 지내고 있다며 행복해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머니와 그녀의 딸이 들어오고 나서는 아버지의 집에 자주 가기가 꺼려졌다. 전에는 동생 진규와 번갈아 가며 주말마다 들르던 것이 이제는 가끔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하고 명절이나 생신 때만 한 번 얼굴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어색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차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가면 항상 아주머니나 수진이 있었고 우리가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마치 아버지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재혼 3개월 즈음 추석을 맞아 아버지 집을 방문했을 때였다. 평소보다 훨씬 마른 아버지의 모습에 놀랐다. 아버지, 살 많이 빠지셨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고 공허했다. 저녁 식사 시간, 아주머니와 수지는 마치 왕비와 공주처럼 군림하고 있었고 음식은 모두 주문한 음식들로 식탁이 채워졌다. 그때 아주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재료비가 더 비싸잖아. 재료 사고, 시간 들여서 음식하고, 정말 번거로운 일이야. 그리고 집에서 음식 냄새 나는 것도 짜증나고. 아버지는 왠지 눈치를 보며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래, 이거였구나. 평생을 배달 음식은 싫어해서 몇 번 먹어보지 않은 아버지가 배달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많이 안 드신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주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아버지가 요새 다이어트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건강 때문에 적게 드시는 게 좋다고 해서.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주머니의 눈치를 보더니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던 아버지가 갑자기 비틀거렸다. 내가 재빨리 부축하려는데 아버지의 팔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 이 멍은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머니가 얼른 끼어들었다. 그게 요새 아버지가 자주 넘어지셔. 나이 드시니까 균형 감각이 없으신가 봐. 그러게 내가 운동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식사 후 진규가 아버지에게 새 스마트폰을 선물했다. 아버지, 이거 새로 나온 건데 통화도 잘 되고 좋아요. 우리랑 영상 통화도 자주 해요. 아주머니가 얼른 전화기를 가로챘다. 제가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아버지는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 진규는 심각하게 내게 말했다. 형, 뭔가 이상해.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너무 야위셨어. 나도 그 생각했어. 그리고 팔에 멍도 수상하고. 그리고 저 아줌마 행동하는 게 다 뭔가 너무 깨림직해. 우리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주에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뜻밖의 전화가 왔다. 내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집 근처에 사시는 이웃 이모에게서였다. 친이모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한 집 식구처럼 살았다. 현우야, 너희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요새 마당에도 안 나오시고 가끔 밤에 큰 소리가 나기도 하던데. 네, 저희도 가서 뵙고 사실 많이 놀랐어요. 아버지가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전화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재혼 5개월쯤 지났을 때부터였다. 평소 주말마다 통화하던 아버지는 이제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겨우 통화가 되어도 대화가 짧아졌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아, 그게 굳이 안 와도 돼.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야지. 이전의 아버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가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셨고 집에 가면 손수 요리를 해주시곤 했다.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시간 나면 항상 탕수육, 잡채, 떡국 등 특별한 요리를 해서 가족들과 맛있게 먹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특별식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아버지가 갑자기 화제를 돌리거나 회피한다는 것이었다. 평소 아버지는 너희들 걱정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차곡차곡 다 모으고 있고 나 죽으면 이 재산 다 너희들한테 갈 텐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었다. 하지만 재혼 후에는 재산이나 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고 말을 돌렸다. 아버지, 퇴직금 어디에 투자하셨어요?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보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아버지의 변화는 미묘했지만 확실했다. 진규와 나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새 가족과의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주머니가 점점 가족 사이에 벽을 쌓아간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감지하기 어려웠다. 그저 자연스러운 상황처럼 보였다. 그리고 추석이 되어 가족이 모였을 때 아주머니는 우리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려 하면 그녀는 어김없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제 아버지는 좀 쉬셔야 해요.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식으로. 아버지는 이제 피곤하시니까 좀 쉬셔야 해.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 의사 선생님이. 언뜻 보면 남편을 챙기는 다정한 아내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묘한 통제가 있었다. 아버지는 점점 우리와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를 잃어갔다. 아주머니의 딸 수진도 그 과정에 일조했다. 그녀는 항상 조용하게 뒤에서 지켜보다가 우리가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할 때면 갑자기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질문을 던졌다. 아버지,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제가 찍은 건데,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교묘해서 처음에는 그저 새 가족이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차 그것이 계획적인 고립 전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아버지와 잠시 둘만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아주머니와 수진이 거실에 있는 동안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요즘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달라 보여요. 아버지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야, 아버지가 좀. 그 순간 아주머니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저도 끼워주세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리고 말을 바꿨다. 아니, 그냥 날씨 이야기. 그날 집에 돌아와 진규와 통화했다. 진규야, 아버지 뭔가 이상해.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아. 그렇지. 갈 때마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면 매번 아주머니가 아버지 주변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이게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 사실 판단이 안 서기는 해. 그래서 당분간 그냥 두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형.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야위고 변한 게 좀 마음에 걸려서 그렇지. 그냥 뒀다가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미연에 방지하면 좋잖아. 우리는 더 자주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전화를 걸면 아주머니가 받는 경우가 많아졌고 아버지와 통화가 되어도 아주머니가 옆에서 듣고 있는 듯 했다. 방문 일정을 잡으려 해도 아주머니는 항상 이유를 들어 미루게 했다. 아이고, 이번 주말은 아버지가 좀 피곤하셔서. 지금은 아버지가 약 드시고 주무시는 중이라. 점점 아버지와의 접촉이 줄어들었다. 한 달에 한 번 보던 것이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결국 명절에만 잠깐 뵙는 상황이 되었다. 어느 날 아버지의 40년 지기 친구인 정석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현우야, 내 아버지 요즘 어떠냐? 내가 여러 번 연락했는데 통 받질 않았어. 처음에는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새 아내하고 행복에 빠졌나 보다 하고 시간을 좀 줘야지 했는데 생각할수록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전화했다. 너희들은 뭘 좀 아나 하고. 아저씨도요? 저희도 연락이 잘 안 돼요. 이상하다. 이날 평생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만났을 때 내 아버지가 많이 수척해 보이더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이 대화 후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진규가 아버지 집 근처에 사는 초등학교 때 친구 통해 집을 감시하게 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 아주머니와 수진만 나가고 들어왔다. 더 이상한 것은 밤중에 간혹 아버지의 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이든 하셔야 우리가 상황 파악을 할 텐데 물어봐도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가 급히 계획을 세우던 중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현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통화는 갑자기 끊겼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그날은 아버지 생신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인 날이었다. 진규와 나는 평소와 달리 아주머니와 수진이 외출한 사이에 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아버지의 모습은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전화는 뭐였어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거지. 걱정 마라. 아버지는 여전히 무언가 숨기는 듯 했다. 진규는 아버지에게 선물을 건넸다. 아버지, 이거 평소에 좋아하시던 홍삼이에요. 제일 좋은 거니까 꼭 챙겨 드세요. 아버지, 요즘 몸이 말이 아니에요. 식사는 못 하시는 거예요? 진짜 다이어트 중이시냐고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대화는 자꾸 표면적인 것에만 머물렀다. 진규가 화장실을 가는 동안 나는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아주머니와 관계는 어떠세요? 아버지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야, 내가 좀 실수를 했나 보다. 하지만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내가 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는 급히 대화를 멈췄다. 아주머니와 수진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아이고, 두 분 오셨네요. 미리 연락 주시지. 아주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설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다. 아버지에게 설 준비를 의논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오전, 오후, 저녁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들렸다. 진규야, 아버지 연락돼. 안 돼. 나도 아침부터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받지를 않아. 진규와 통화를 끝내고 집으로 향하며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받으셨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목소리로 현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곧바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희정이가 수진이랑 아버지의 말이 끊겼다.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장례식 때도 꿋꿋했던 아버지였다. 아버지, 지금 바로 갈게요. 제발 진정하세요. 불안한 마음에 회사 일도 뒤로 하고 진규에게 연락해서 바로 오라고 하고는 급히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다. 도착해보니 집 앞에는 이미 이웃 이모 할머니가 서성이고 있었다. 현우야, 내 아버지 어디 가셨니? 내가 너희 아버지가 걱정돼서 요즘 시간 나는 대로 건너다 보는데 어제 늦은 밤에 너희 아버지랑 같이 사는 여자랑 그 집 딸이랑 짐을 싸서 나가더라고. 택시를 2대나 불러서 짐을 실어 날랐어. 그래서 아침부터 내 아버지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보니 문은 열렸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고 옷장은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집안은 이미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의 방, 거실, 부엌. 모든 곳이 마치 누군가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어질러져 있었다. 창백한 얼굴, 굳어버린 표정, 그리고 빈 소주병 몇 개가 주변에 널려 있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내가 다가가 아버지를 일으켰다. 아버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다 가져갔다. 모든 걸 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는요? 다 가져갔어. 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천천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주머니와 그의 딸 수지는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모든 귀중품을 챙겨서 사라졌다. 통장, 보석, 현금, 심지어 어머니의 반지까지. 얼마나 가져갔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다 가져갔어. 아버지가 흐느꼈다. 통장에 얼마나 있었는데요? 그게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규가 도착했고 우리는 아버지를 진정시키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다. 아버지는 재혼 후 아주머니의 요구에 따라 모든 재산을 그녀의 이름으로 바꿨다고 했다. 퇴직금, 어머니의 생명보험금, 심지어 30년 동안 살아온 이 집까지 하나씩 점차적으로. 희정이가 자기를 믿으면,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명의 변경해줘야 한다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앞으로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당신 나이 더 먹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려면 돈을 여자가 야무지게 쥐고 살림을 해야지. 나를 못 믿어서 내 앞으로 안 해주려는 거죠? 라며 매일매일을 졸랐다고 한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내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30년 넘게 해로한 어머니를 잃고 외로움에 지친 노인에게 그런 달콤한 속삭임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얼마예요? 아버지, 총 얼마나 가져갔어요? 진규가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다가 얼마인데요? 내가 재촉했다. 모든 재산 5억 정도. 그리고 이 집. 우리는 말을 잃었다. 5억과 집, 아버지의 전 재산이었다. 30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안 먹고 안 쓰고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준 생명보험금까지. 아버지 왜 그랬어요?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동안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내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다. 창피했어. 너희가 반대할 것 같았고 희정이의 진심을 믿었어. 아버지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아버지 일단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우리는 급히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심각한 탈수 상태였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혼란 상태였다. 아버지는 밤이면 매일 악몽을 꾸고 낮에도 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렸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와 안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값비싼 물건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아버지는 핸드폰에 은행 앱을 깔지 않고 은행에 직접 다니면서 거래를 했었다. 진규가 아버지의 통장을 확인하러 은행에 갔다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형, 통장 잔고가 0원이야. 어제 오후에 모든 돈이 인출됐어. 5억이 넘는 돈이. 우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다. 선생님, 아버님이 직접 합법적으로 증여하신 거라면 차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합법적이라뇨? 아버지는 속았어요. 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증거가 있으세요. 협박이나 강요의 증거가? 증거. 우리에겐 없었다. 그저 속은 노인과 무너진 가정만 있을 뿐.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공증까지 받아 재산을 아주머니에게 증여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집에 대한 담보대출까지 최대한 받아 그 돈도 아주머니가 가져갔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살려고 하셨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속았다고요. 아주머니가 아버지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어요. 경찰은 수사를 약속했지만 우리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접근하고 돈을 빼돌리고 도주한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평생 꼿꼿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등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다. 아버지, 아주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
어제 나는 자고 있었어.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제 생각하니 희정이에 대해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 내 안에 분노가 끌어올랐다. 어떻게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신뢰와 사랑을 이용해 그의 인생을 파괴하다니. 그날 밤 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다. 처음에는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못 알아볼 정도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잃고 남은 것은 옷 몇 벌과 여러 가지 지병뿐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평소 같았으면 너희들 뭐 먹고 싶어? 할아버지가 만들어 줄게라며 즐거워하셨을 아버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손주들은 뛰어놀고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집은 이제 적막하기만 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공허했다. 저녁을 준비하며 진규가 갑자기 폭발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우릴 믿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경고했는데요? 아버지는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주머니를 의심할 때 아버지는 우리를 문전박대하셨잖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라면서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진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나는 그를 말리려 했지만 내 안에서도 비슷한 감정이 일고 있었다. 진규야, 그만해. 내가 말했지만 진규는 멈추지 않았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리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단 한 번도 울지 않던 아버지였다. 어머니 장례식에서도 꿋꿋했던 그가 이제는 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진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진규야, 이러지 마. 아버지도 피해자야. 알아, 형. 근데 너무 화가 나. 우리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충분히 막을 수 있었잖아. 그것도 아니라면 일부만 줬어야지. 우리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갔다. 진규와 들어오니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를 만났다. 하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유일한 희망은 아주머니의 과거 범죄 이력을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했다. 그때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아주머니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빼앗은 전과가 있었다. 하지만 모두 다른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였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해왔던 것이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예요. 변호사가 말했다. 이런 사람들은 외로운 노인들을 노려요. 특히 재혼을 원하는 남성들을. 변호사의 도움으로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이번에는 수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주머니와 그의 딸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다. 그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 놓은 듯 했다. 아버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밤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쫓기는 악몽에 시달리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지만 깊은 배신감과 상실감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내가 바보였어. 어떻게 그런 여자를 믿었을까? 아버지는 자주 중얼거렸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갑자기 내 방을 찾아왔다. 현우야. 미안하다.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도 다 날리고. 아버지, 괜찮아요. 더 늦어졌더라면 하마터면 아버지가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런 여자에게 속았을까? 내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면. 그날 밤 아버지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의 추억, 우리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까지. 그리고 아버지는 고백했다.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희정이가 나를 만나주고 사랑해준다고 했을 때 정말 믿고 싶었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아버지의 외로움을 더 이해했어야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는 각자의 삶에 바빠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6개월 후 경찰이 연락해왔다. 아주머니와 수진이 태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들은 태국에서도 한국인 또 다른 노인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하지만 우리의 재산은 이미 대부분 소비되거나 숨겼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아버지는 이제 내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버지는 회복되고 있다. 요즘은 가끔 미소도 짓고 손자들과 놀아주기도 한다. 인생의 황혼기에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함께하는 우리 가족. 이것이 재혼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너무나 쓰디쓴 현실이었다. 평소 아버지는 너희들은 걱정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차곡차곡 다 모으고 있고, 나 죽으면 이 재산 다 너희들한테 갈 텐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었다.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며 성실하게 모은 퇴직금, 어머니의 생명보험금, 그리고 서울 변두리의 작지만 값진 집, 아버지의 평생 노력이 담긴 재산이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을 아주머니에게 한꺼번에 모두 증여를 해주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본가에 함께 갔다. 아버지, 정말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다. 진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버지, 어떻게 3개월 만에 만난 여자한테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줄 수 있어요? 생각이 어떻게 그러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아버지는 이제 미안하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신다. 그런데 그것도 화가 났다. 나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서랍을 뒤져 법적 서류들을 찾았다. 증여계약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 통장 인감 신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아주머니는 사기치는데 프로였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아버지, 이 서류들 다 읽어보고 사인하신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게 희정이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변호사도 다 불러놓고 내가 그냥 도장만 찍었어. 그 순간 진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 혹시 아버지 도장? 우리는 즉시 아버지의 도장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아주머니는 그것까지 가져간 것이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왔다. 아버지의 메일함을 확인했을 때 수십 개의 대출 승인 메일을 발견했다. 아주머니는 아버지 명의로 여러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낸 상태였다. 총액은 무려 1억 5천만 원. 아버지, 이 대출들 아셨어요? 내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무슨 대출? 나는 대출 같은 거 안 받았어.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아주머니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빚더미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거 사기죠? 분명 사기예요! 진규가 흥분해서 말했다. 변호사를 만났지만 상황은 복잡했다. 증여는 아버지의 서명과 공증으로 이루어졌고 대출도 아버지의 인감과 서명이 있었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다. 그럴 수 없었다.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멀쩡했다. 다만 외로움에 취약해진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든 사기꾼에게 속은 것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견우야, 내 어머니한테 미안하다. 평생 함께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서 모은 돈인데.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40년 해로한 부부의 신뢰는 3년 만에 나타난 여자의 달콤한 말에 무너질 수 없었을 테니까.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위로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집에 도착해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왔다.
내 아내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다. 어머, 아버님, 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내가 간단히 설명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셨다.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요즘 좀 나아지시는 줄 알았는데, 아버님 왜 이러세요? 나는 수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어쩜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이 아버님 어떡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방을 노크했을 때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자 방은 비어 있었다. 아버지는 사라지셨다. 공포에 질려 집안을 뒤졌을 때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다. 견우야, 미안하다. 내가 모든 걸 망쳤다. 너희에게 더 이상 짐이 되기 싫구나. 더 이상 내 걱정 마라.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아버지가 자주 가셨던 모든 장소를 찾아다녔다. 2시간 후 한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한강 다리 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다행히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 그저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내가 울며 말했다. 너희한테 모든 걸 다 잃게 하고 내가 뭘 어떻게. 그 순간 깨달았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다. 우리의 이해와 사랑이었다. 아버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우리 곁에 계시는 게 중요해요.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 30년 동안 살아온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는 날, 아버지는 마당에 서서 오랫동안 집을 바라보셨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 평생 모은 재산, 그리고 심지어 자존심까지 모두 잃은 채로.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내 어머니와 함께 너희를 키웠던 곳인데. 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나는 가슴 아팠다. 아주머니와 수지는 결국 태국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지만 이미 재산은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2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내 집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다. 진규와 내가 월세를 부담하고 아버지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삶을 꾸려가며 살고 계신다. 가끔 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스칠 때면 내 마음도 아프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는 가족이 되었다. 재산은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으니까. 견우야, 내 아버지가 참 바보였지. 아버지가 가끔 자조적으로 말씀하신다. 아니에요. 아버지, 다만 그 사랑이 진짜가 아니었을 뿐이죠. 그때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다가 미소를 지으신다. 그 미소 속에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지만 적어도 이제는 앞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 너희 어머니 생각나는구나. 아버지가 술잔을 들며 말했다. 그 사람이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내가 말했다. 그래, 가족이란 그런 거였는데. 아버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깊다. 때로는 밤중에 악몽을 꾸고 아주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깬다고 한다. 아버지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바둑을 두며 새 친구들도 사귀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돌아오고 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한들 뭐가 달라지겠니?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종종 중얼거린다. 내가 멍청했지.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나와 진규는 일주일에 2번씩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찾아뵌다. 식사를 해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청소도 해드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있다. 아버지를 향한 연민과 사랑, 그리고 동시에 왜 그때 우리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라는 원망의 감정이. 그러나 우리는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아버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싫어서. 아버지,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내가 플라스틱 용기를 꺼내며 말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표정은 어딘가 공허했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식사를 준비하며 아버지의 약통을 정리했다. 고혈압약, 우울증약, 콜레스테롤약, 평생 약 한 번 제대로 먹어본 적 없던 아버지가 이제는 하루에 여러 알의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동생은 언제 오니? 아버지가 물었다. 진규요? 이번 주말에 온대요. 애들도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 손주들을 볼 때만큼은 아버지도 잠시 활기를 되찾는다. 식사를 하며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현우야. 재산은 잃었지만 더 큰 건 잃지 말자. 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그리고 우리도 배우고 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가족이란 그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무너질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구나. 그 말에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나는 그 사기꾼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허울뿐이었어. 진짜 가족은 너희였던 거지. 가족이란 어떤 모습일까? 어쩌면 그것은 완벽한 형태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불완전한 사랑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속은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속고 상처받고 실망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그 모든 것을 겪고도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가족이라는 말에 우리가 얼마나 속을 수 있는지 나는 처음 알았다. 아버지의 그 말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말의 반대편에 있는 진실도 알게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큰 위로와 치유가 가능한지를.